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호화로운 부촌으로 알려진 평창동의 언덕길.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리는 거대한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선 그 길의 끝에는 마치 현대의 성체처럼 철옹성이 버티고 서 있었다. 국내 재계 서열 1위 유진그룹 박태만 회장의 자택이었다. 높이를 가늠하기 힘든 담벼락은 최고급 화강암으로 마감되어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CCTV는 작은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듯 서늘한 렌즈를 번뜩였다. 그 철옹성 같은 대문 앞에서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얇고 해진 옷, 온갖 때와 먼지로 뒤엉켜 원래의 색을 잃어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며칠은 굶은 듯 퀭한 눈. 누가 보아도 그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노숙자, 혹은 국어를 위해 이곳까지 흘러든 거지에 불과했다. 그의 주변으로는 지독한 악취가 희미하게 퍼져나가 잘 가꿔진 조경과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아스팔트 바닥에 한 점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강민준. 그것이 그의 본명이었다. 국가정보원 흑세교원 출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지만 그 동공 깊은 곳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한 빛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지금 연기 중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 이 거대한 성체의 가장 약한 균열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안쪽에서부터 미끄러지듯 열렸다. 굉음에 가까운 엔진 소리와 함께 날렵한 디자인의 검은색 페라리가 위용을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그룹의 황태자 박서진 전무였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티끌 하나 없는 구두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차를 멈추고 대문 앞에 웅크린 불청객을 발견했다. 박서진의 미간이 단숨에 구겨졌다. 완벽하게 관리된 자신의 영역에 더러운 오물이 묻은 듯한 불쾌감이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수행비서에게 턱짓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뭐야? 저런 것들 때문에 집 앞 공기까지 더러워지잖아. 당장 치워.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쓰레기를 치우라고 명령하는 듯한 지극히 당연하고 오만한 말투였다. 명령을 받은 경호팀장이 즉시 차에서 내려 거지를 향해 다가갔다. 건장한 체격의 경호팀장은 위압적인 걸음으로 민준의 앞에 섰다. 어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다른 데로 가쇼. 정중함을 가장한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민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마치 경호팀장의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경호팀장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차에서 내린 박서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심기가 불편한 듯했다. 뭐해? 아직도 저러고 있잖아. 그냥 끌고 가서 던져버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라고. 박서진은 경호팀장을 밀치고 직접 민준의 앞에 섰다. 그는 코를 막으며 역겹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야, 거지. 내 놈 때문에 내 신발에 냄새 배는 거 안 보여? 당장 꺼져. 하지만 강민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박서진의 오만함에 불을 지폈다. 감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박서진은 짧게 혀를 차더니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값비싼 구두를 들어 민준의 어깨를 걷어찼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몸이 옆으로 맥없이 쓰러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쓸리며 작은 상처가 났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박서진은 자신의 발이 더러워졌다는 듯 구두를 바닥에 탁탁 털었다. 그는 쓰러진 민준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은 이 몸으로 가르쳐 줘야지.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나. 그는 경멸의 침을 한번 뱉고는 뒤돌아 자신의 차로 향했다. 경호원들은 익숙하다는 듯 쓰러진 민준을 일으켜 세워 길 반대편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곧이어 페라리는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길가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고 오직 버려진 민준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듯 했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더 비참하게 비틀거리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의 옷깃에 달린 초소형 단추형 카메라의 렌즈가 방금 전에 모든 상황을 박서진의 오만한 얼굴과 폭력적인 발길질 그리고 경멸의 찬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민주는 허름한 여인숙의 가장 구석진 방으로 들어섰다. 문을 잠그자마자 그의 눈빛은 180도 변했다. 거지 행세를 하던 공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냉철함과 가라앉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단추형 카메라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는 방금 전 박서진의 만행이 담긴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박서진은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표정, 심지어는 민준을 걷어차던 발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민준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부패한 거목을 쓰러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도끼질이었다. 그는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박서진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 유진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밝힌 차량 번호판은 그대로 노출시켰다. 그는 단순한 폭행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다. 영상의 앞뒤로 유진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광고를 교묘하게 삽입하여 그들의 위선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광고 문구 바로 뒤에 그 기업의 황태자가 사회적 약자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장면이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특수 제작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IP 주소를 수십 개국으로 우회시켰다. 그리고는 국내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러 SNS 채널에 동시다발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파일명은 간단했다. 오늘 오후 3시 평창동에서 벌어진 일. 그는 업로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성체의 견고한 벽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시작이다, 박태만. 강민준이 올린 영상은 처음에는 거대한 인터넷의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수많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금세 묻혀버릴 운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정확했다. 그는 영상을 가장 먼저 유저들의 연령대가 낮고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몇 군데에 집중적으로 살포했다. 그리고 영상의 편집 방식은 그 자체로 강력한 바이럴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위선적인 광고와 폭력적인 현실의 극명한 대비는 보는 이들의 분노를 즉각적으로 자극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영상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평창동 페라리 갑질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각종 SNS와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철부지의 흔한 갑질 정도로 치부하던 여론은 영상 속 남성이 유진그룹의 황태자 박서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네티즌 수사대는 순식간에 그의 신상을 털었고 과거의 작은 구설수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진그룹 홍보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아침 8시가 넘어서였다. 주말 아침에 단잠을 깨운 비상 전화벨이 울렸고 보고를 받은 홍보팀장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서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제 막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온 박서진은 땀을 식히며 거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이 아침부터. 홍보팀장은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전무님,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무님께서 노숙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박서진은 말을 끊고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더러운 거지가 길을 막고 있길래 치워준 것뿐인데. 시끄러우니까 당장 기사 내리고 영상 삭제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 대신 귀찮은 벌레를 쫓으려는 듯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는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박서진의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이미 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서버 곳곳으로 퍼져나간 뒤였다. 유진그룹의 법무팀이 동원되어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에 삭제 요청을 보냈지만 하나를 지우면 10개가 새로 생겨나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만 일으킬 뿐이었다. 오히려 유진그룹의 삭제 시도는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들이 무언가를 감추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중의 분노는 유진그룹 전체를 향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박태만 회장의 자택 서재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읽던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태블릿 PC 화면에는 문제의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태만 회장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 자체보다 그로 인해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 분노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박태만 회장은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이 지금 어디에 있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태만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산속의 맹수처럼 분노를 터뜨리기 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당장 이리로 끌고 와. 그리고 최진철 실장도 즉시 들어오라고 해.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진이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로 서재에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했다. 아버지,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십니까? 그냥 돈 좀 줘서 막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태만 회장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강타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박서진은 충격에 휩싸여 맞은 뺨을 감싸 쥐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해본 적 없던 그였다. 박태만 회장은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으르렁거렸다. 내 놈의 그 오만함이 유진의 30년 역사를 무너뜨릴 뻔했다. 이 어리석은 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적이 우리에게 보낸 명백한 선전포고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그룹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전무직위에서 해제하고 모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하겠다고 발표하도록. 그리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서진이 녀석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박서진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아버지, 제가 왜 그런 굴욕을. 하지만 박태만 회장의 다음 말에 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닥쳐라. 네가 뿌린 씨앗이다. 유진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놈의 목이라도 쳐야지.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선 냉혹한 경영자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동시에 서재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유진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최진철 실장이었다. 그는 과거 안기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박 회장의 가장 더러운 뒤실을 처리해온 충복이었다. 박태만 회장은 최진철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최 실장, 이 영상을 유포한 놈을 찾아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배우가 누구인지 샅샅이 뒤져서 뿌리까지 뽑아버려. 그룹의 모든 정보보안팀, 법무팀 인력을 총동원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진을 공격하고 있어. 쥐새끼 한 마리까지 살려두지 마. 최진철은 짧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유진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동원된 보이지 않는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또 다른 어두운 공간.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빛만이 가득한 오피스텔 안에서 한 여성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코드네임은 헤라. 강민준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모니터 하나에는 유진그룹 관련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다른 모니터들에는 복잡한 코드와 네트워크 훼손도가 현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민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작은 영상 하나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외부의 위협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홍보팀, 법무팀, 그리고 최진철이 이끄는 보안팀까지 모든 인력과 자원이 인터넷에 퍼진 영상을 추적하고 삭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외부에서 쏟아지는 소나기를 막기 위해 모든 방패를 성벽 위로 올린 셈이었다. 하지만 진짜 공격은 성벽 아래 그들의 발밑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헤라는 유진그룹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겹겹의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 IDS, 이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보안팀의 최정예 인력들마저 영상 유포자의 IP를 추적하기 위해 외부망에 집중하면서 내부 시스템에 대한 감시가 순간적으로 느슨해졌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 헤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개월간 준비해온 제로데이 공격 코드를 실행시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코드는 유진그룹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심어둔 아주 작은 백도어를 통해 조용히 침투했다. 일반적인 해킹처럼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직원처럼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유령 사용자를 생성해내는 방식이었다. 보안 시스템은 이 유령의 움직임을 정상적인 내부 활동으로 인식했다. 헤라는 이 유령 계정을 통해 한 단계씩 더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다. 재무팀 서버, 경영기획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마침내 박태만 회장과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서버의 입구에 도달했다. 작업은 몇 시간에 걸쳐 조용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밖에서는 박서진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유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온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헤라는 비밀 서버의 마지막 방화벽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모든 침입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강민준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이 열렸다. 허름한 여인 숙방, 강민준은 낡은 침대에 앉아 작은 흑백 사진을 닫고 있었다. 자신에게 아버지와도 같았던 선배 요원의 사진이었다. 유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의문사를 당한 사람이었다. 그때 그의 낡은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헤라의 메시지였다. 강민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열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헤라가 열어준 문은 단순한 서버 접속 권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통하는 비밀 통로였으며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과 부패의 역사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민준과 헤라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암호화된 가상 공간 속에서 만났다. 그곳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이 아닌 수백만 개의 데이터 패킷이 오가는 정보의 바다 한가운데에 그들만이 구축한 작은 섬과 같았다. 방대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거대한 산맥이었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재무 기록, 내부 감사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그리고 암호화된 프로젝트 파일들이 뒤섞여 있었다. 무작정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표와 지도가 필요했다. 강민준의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다. 20년 전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선배, 요원, 김성철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는 것. 김성철은 유진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내사하던 중 울산의 한 저수지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았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종결했지만 민주는 믿지 않았다. 성철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의 차에서는 의문의 화학 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당시 민주는 그 죽음의 배후를 파헤칠 힘도 증거도 없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지난 10년간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았다. 민주는 헤라에게 김성철이 사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단서들을 전달했다. 울산, 화학공장, 폐기물 처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헤라는 데이터의 산맥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일 때마다 모니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열리고 닫혔다. 그녀는 단순한 검색이 아닌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들 사이에서 오고 간 이메일 패턴, 삭제된 파일의 희미한 흔적, 그리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 위장된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헤라가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PUS 21이라는 코드네임으로 관리되던 오래된 프로젝트 폴더였다. 겉보기에는 울산 정화 사업 21세기라는 평범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처럼 보였다. 하지만 폴더의 보안 등급은 회장의 결제 라인과 동일한 최고 등급이었고 수십 겹의 암호화로 봉인되어 있었다. 헤라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찾은 것 같아. 쥐새끼들이 쓰레기를 너무 깊숙이 숨겨놨네. 헤라는 유진그룹의 슈퍼컴퓨터 연산 능력을 역으로 이용하여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마치
성벽을 부수기 위해 성벽에 돌을 빼내어 투석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암호화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폴더의 내용이 그들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PUS 21은 정화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 화학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유독물질 누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코드네임이었다. 파일 속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수백 톤의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기록, 안전장비 비용을 횡령하기 위해 조작된 안전검사 보고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토양 및 수질 오염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던 내부 고발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을 돈과 협박으로 입막음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였다. 김성철의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다. 그는 외부 위협 요소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의 프로필 옆에는 처리 완료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강민주는 모니터에 떠오른 처리 완료라는 네 글자를 아무 말 없이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지난 20년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의심이 끔찍한 확신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의 악력이었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금은 슬퍼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는 관련 파일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은폐 공작은 박태만 회장이 직접 지휘했고 실무는 당시 보안팀장이었던 최진철이 맡았다. 그들은 언론과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여 사건을 축소했고 양심적인 기자들의 취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러다 민준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다. 이수연. 당시 시사 주간지 정론의 기자로 끈질기게 울산 사건을 파헤치려 했던 인물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협박을 통해 취재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민주는 헤라에게 이수연 기자의 현재 행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언론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진그룹의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그녀의 삶은 철저히 망가져 있었다. 헤라는 흩어진 디지털 발자국들을 모아 그녀의 현재 위치를 파악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그녀는 필명을 쓰며 인터넷 소설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는 진실을 줬던 날카로운 기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디지털 증거는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공론화하고 박태만의 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증인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는 거지 행색을 벗고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잘 훈련된 요원의 날카로움이 묻어나왔다. 이수연이 사는 동네는 서울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곳이었다. 좁은 골목길과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의 표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의 집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마른 체구의 한 여성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수연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민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20년 전 유진화학 울산 공장 사건을 취재하셨던 이수연 기자님 맞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민준의 발이 문틈을 막아섰다. 두려워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님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김성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이수연은 문을 닫으려던 손에 힘을 풀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말에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고 애썼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당시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과 협박.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다. 진실 앞에서 비겁하게 눈을 감았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평생 괴롭혀왔다. 그녀는 민준을 잠시 쳐다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좁고 어두웠다. 사방에는 책과 자료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이수연은 민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누구시죠? 어떻게 절 찾아오셨고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아주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성철의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유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에는 과장이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김성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당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던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야기를 마친 민주는 이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자님께서 당시 취재하셨지만 기사로 내보내지 못했던 마지막 조각이 필요합니다. 이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시 한번 그 지옥 같은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20년 전 진실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던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의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취재 수첩과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을 기사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 이 안에 당신이 찾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녀가 20년간 봉인해 두었던 진실의 마지막 파편이었다. 박서진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은 박태만 회장의 연출대로 진행되었다. 아들의 체면보다 그룹의 생존이 우선이었던 그는 박서진에게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모습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박서진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그의 진심 없는 사죄는 대중의 분노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 성공했고 급락하던 유진그룹의 주가도 하락세를 멈추고 간신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가 수습되는 국면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그룹의 심장부,
박태만 회장의 집무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태만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아들의 실책이나 우발적인 여론의 분노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다. 영상을 촬영한 각도, 여론을 자극하는 편집 방식, 그리고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타이밍까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 이것은 전문가의 솜씨였다. 그의 앞에는 최진철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최진철은 박태만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자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유하는 칼이었다. 그는 안기부 시절부터 공작과 정보전의 전문가였으며 퇴직 후 박 회장에게 스카우트되어 20년간 유진그룹의 방패이자 창으로 살아왔다. 그의 손은 수많은 경쟁자와 배신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언제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박태만 회장은 시가 박스를 열어 최고급 쿠바산을 하나 꺼내 물었다. 그는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시가를 입에 물고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녹일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 실장, 진행 상황은 어떤가? 최진철은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영상의 최초 유포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영상은 전 세계 수십 개국의 경유 서버를 거쳐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업로드되었다. 일반적인 사이버 수사팀의 역량으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유진그룹이 자랑하는 최고의 정보 보안팀 역시 며칠째 밤을 새우며 매달렸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과 같았다. 흔적을 쫓아가면 막다른 길이었고 문을 열면 텅 빈 공간만이 그들을 기다렸다. 최진철은 말을 이었다. 단순한 해커나 어중이 떠중이들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과 계획성을 가지려면 국가기관 수준의 훈련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직적인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공작입니다. 박태만은 말없이 시가만 돌렸다. 그는 최진철의 분석에 동의했다. 누군가 유진그룹의 원한을 품고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후보가 너무 많아. 박태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정적들, 사업 과정에서 무너뜨린 경쟁 기업들, 그리고 그가 묻어버린 어두운 과거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 중 누가 이토록 치밀한 복수를 계획할 수 있을까? 그는 최진철에게 물었다. 최근에 우리가 건드린 놈들 중에 이런 일을 벌일 만한 배짱 있는 놈이 있었나? 최진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방식은 언제나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살아남아 복수를 꿈꿀 만한 놈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박태만의 방식은 잔혹했다. 그는 적의 숨통을 끊을 때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확인 사살까지 하는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의 망령이란 말인가? 박태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제국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낸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증오로 이를 갈았다. 과거의 망령이든 새로운 적이든 상관없어. 이 서울 땅 밑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방법을 가리지 마.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놈들을 동원하든 상관없어. 쥐새끼의 꼬리라도 잡아내. 꼬리를 잡으면 몸통을 끌어낼 수 있겠지. 최진철의 눈이 번뜩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집무실을 나와
자신의 팀이 있는 그룹 본사 지하 5층의 비밀 상황실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분석되는 두뇌와도 같은 곳이었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최첨단 장비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진철이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상황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추적 방식을 바꾼다. 더 이상 유령의 꼬리를 쫓지 않겠다. 대신 덫을 놓는다. 그는 메인 스크린에 유진그룹의 전체 네트워크 지도를 띄웠다. 그리고는 몇몇 핵심 서버를 지목했다. 우리의 적은 분명히 추가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다. 단순한 여론전으로 끝낼 놈들이 아니야. 그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 최진철의 전략은 수동적인 방어에서 공격적인 유인으로 바뀌었다. 그는 일부러 몇몇 중요 데이터베이스 주변의 보안을 미세하게 약화시켰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의 길목에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놓아두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미끼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첨단 감지 시스템과 역추적 프로그램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깔아두었다. 침입자가 미끼를 무는 순간 그의 모든 정보가 자신들에게 빨려 들어오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헤라는 강민준이 가져온 이수연의 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현재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유진그룹의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가 특정 파일에 접근하는 순간 그녀의 모니터에 아주 작은 경고등이 깜빡였다. 평범한 해커라면 인지조차 못할 미세한 데이터 패킷의 역류 현상이었다. 헤라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걸렸다. 그녀는 즉시 모든 접속을 끊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그녀의 가상회선 하나를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최진철의 상황실에서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잡았습니다. 침입자의 접속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한 요원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메인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지도가 펼쳐지고 침입자의 IP 주소가 여러 나라를 경유하며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최진철이 차갑게 명령했다. 추적해 절대 놓치지 마라. 유진그룹의 팀과 헤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헤라는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방패처럼 내세우며 도주했고 최진철의 팀은 막대한 자원과 연산 능력을 동원하여 그 방패를 하나씩 꿰뚫으며 그녀를 쫓았다. 그것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고 0과 1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끈질긴 추격전 끝에 헤라는 가까스로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마지막 가상 서버를 폭파시키며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상황실의 스크린에 타겟 로스트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팀원들이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최진철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스크린에 남겨진 마지막 접속 기록을 가리켰다. 수많은 해외 서버들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 노출되었다. 사라진 국내 IP 주소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해커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수많은 경유지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유일한 국내 접속점이었다. 강남구 대치동.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오피스텔 건물이다. 최진철이 나지막이 말했다. 단서는 아주 작았다. 그 건물에는 수백 개의 오피스텔이 있었고 그중 누가 범인인지 특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진철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어도 이제 적은 더 이상 안개 속에 가려진 유령이 아니었다. 서울 어딘가에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숨을 쉬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팀을 꾸려 그 건물 주변에 모든 CCTV를 확보하고 통신 기록을 이잡듯 뒤져 쥐새끼가 숨어 있는 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했다. 이제부터는 사냥개의 시간이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이지 않던 사냥꾼의 윤곽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헤라의 목소리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그놈들이 덫을 놨었어. 하마터면 꼬리를 잡힐 뻔했어. 최진철, 그 여우 같은 놈이 내 예상보다 한 수위야. 그녀는 간신히 추적을 따돌렸지만 그 과정에서 적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노출하고 말았다. 더 이상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리 없는 전쟁은 안전하지 않았다. 최진철의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강민주는 낡은 여인숙의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박태만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결정적인 한 방,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갈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시간이 없었다. 계획을 변경한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단력 있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서 그들을 흔들지 않겠다. 심장부를 직접 타격해서 썩어버린 핵을 꺼내와야 해. 헤라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물었다. 설마 본사 빌딩을 말하는 거야? 그곳은 요새나 다름없어. 유진그룹 본사 타워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수백 명의 보안 인력과 빈틈없는 감시 시스템으로 24시간 철통같이 지켜지는 곳이었다. 민주는 지체 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수연 기자의 자료와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박태만이 20년 전에 비리를 덮기 위해 사용한 비자금의 흐름이 기록된 원본 장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디지털 파일은 얼마든지 조작과 삭제가 가능하지만 그 교활한 늙은이는 분명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원본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거다.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자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는 전리품처럼 말이지. 그의 추리는 정확했다. 헤라가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희미한 흔적들은 박태만 회장이 최상층에 위치한 개인 집무실 안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곳은 오직 그의 생체 정보로만 열 수 있는 유진그룹 전체의 가장 은밀한 성역이었다. 민준의 목표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헤라에게 본사 빌딩의 전체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운용 현황을 요청했다. 헤라는 그의 무모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고 그렇기에 더욱 해커로서의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는 최진철의 팀이 자신을 추적하느라 외부망에 신경을 곤두세운 틈을 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내부망으로 침투했다. 이번에는 정보 유출이 아닌 정보 수집에만 집중했다. 건물 관리 시스템, 전력 공급망, 그리고 보안팀의 근무 교대 시간표까지 빌딩의 모든 혈관과 신경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전은 사흘 뒤 시스템 정기 점검이 예정된 새벽 2시로 정해졌다. 그 시간 동안에는 약 10분간 일부 감시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 물론 핵심 구역은 예비 시스템으로 계속 감시되지만 강민준에게는 그 10분의 혼란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빌딩 주변을 배회하며 지형과 동선을 완벽하게 숙지했다. 필요한 장비는 과거 국정원 시절의 인맥을 통해 조용히 준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작전이었다. 작전 당일 새벽
강민주는 빌딩의 지하 주차장 환풍구를 통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빌딩 청소 용역 업체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그의 몸에는 초경량 방탄복과 각종 침투 장비들이 소리 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헤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0초 후 지하 2층 동쪽 구역 CCTV 루프 시작. 민주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움직였다. 헤라는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CCTV 화면을 동시에 주시하며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고 민준이 지나가는 구역의 전자 잠금 장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멈추지 않고 위로 향했다. 최상층으로 향하는 여정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식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그는 최상층 바로 아래인 49층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능했다. 박태만의 개인 집무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와 복도는 별도의 독립된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헤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가 시스템에 가벼운 과부하를 일으키자 복도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비상등으로 전환되었다. 그 찰나의 순간 민주는 천장의 환기구 덮개를 열고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좁고 어두운 환기 통로를 따라 그는 소리와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목표 지점으로 기어갔다. 그의 아래로는 레이저 감지기와 동작 센서가 붉은 빛을 뿜으며 촘촘하게 얽혀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집무실 바로 위에 도달했다. 헤라가 집무실 내부의 모든 센서를 3초간 무력화시켰다. 민주는 지체 없이 환기구 덮개를 열고 와이어를 이용해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집무실은 거대하고 호화로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풍경에 한눈도 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 걸려있는 거대한 산수화에 고정되었다. 헤라가 알려준 정보대로 금고는 저 그림 뒤에 있었다.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을 가진 최첨단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문, 홍채, 그리고 지정맥까지 인식하는 3중 보안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헤라의 해킹으로도 뚫을 수 없는 물리적인 장벽이었다. 민주는 가방에서 소형 장비를 꺼냈다. 과거 박태만이 다른 행사장에서 남겼던 지문의 데이터를 복원한 특수 필름과 유출된 고해상도, 사진에서 추출한 홍채 패턴을 입력한 콘택트 렌즈였다. 마지막 지정맥 인증은 그가 직접 개발한 미세 전류 변환 장치를 이용해 시스템을 속여야 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가 금고와 씨름하는 동안 지하 5층의 비밀 상황실에서는 최진철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놓친 쥐새끼의 흔적을 곱씹고 있었다. 시스템 로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는 무심코 최상층의 보안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에 띄웠다. 모든 것이 녹색불 정상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눈이 한 부분을 포착했다. 전력 소모 그래프에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아주 미세한 변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최진철의 미간이 좁혀졌다. 시스템은 그것을 단순한 노이즈로 판단하고 무시했지만 그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시스템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다. 그는 보안팀을 동요시키지 않고
조용히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의 손은 어느새 허리춤에 찬 권총의 손잡이 위로 올라가 있었다. 금고문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열렸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금괴와 서류 뭉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낡은 가죽 표지로 된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을지기록, 이지기록. 민주는 그것을 꺼내 품 안에 깊숙이 넣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귀 속 이어피스에서 헤라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민준, 피해, 최진철이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어. 동시에 딩 하는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숨을 곳도 피할 시간도 없었다. 문이 열리고 최진철이 서늘한 눈빛으로 들어섰다. 열린 금고와 그 앞에 서 있는 강민준. 모든 상황이 한눈에 파악되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침입자와 경비 책임자의 만남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던 두 마리의 맹수가 마침내 서로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최진철은 경보를 울리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재킷 안쪽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내 놈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차가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역시 말없이 자세를 낮췄다. 그는 품 안의 장부를 확인하며 퇴로를 찾았다. 최진철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민주는 옆에 있던 무거운 대리석 조각상을 발로 차 그의 총구를 향해 날렸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조각상이 박살났다. 그 틈을 타 민주는 책상 위를 뛰어넘어 최진철에게 달려들었다. 짧고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최진철은 노련한 격투가였지만 민주는 생사를 넘나드는 실전으로 단련된 인간 병기였다. 총을 놓친 최진철이 날카로운 단검을 뽑아들었고 민주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며 맞섰다. 집무실의 값비싼 가구들이 부서져 나갔다. 격투 끝에 민주는 최진철의 어깨에 작은 자상을 입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의 복부를 강타하여 잠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며 밤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다. 최진철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민준이 깨진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날려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건물 외벽에 미리 설치해둔 와이어를 이용해 유유히 어둠 속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최진철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침입자는 이미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녹아든 후였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침입자와의 격투 중에 그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단추 하나만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는 단추를 집어들었다. 이제 적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얼굴을 가진 실존하는 위협이었다. 강민준이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유진그룹 본사 타워 최상층은 뒤늦게 도착한 보안팀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철은 깨진 유리창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주먹 안에는 침입자가 남긴 작은 단추 하나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의 소란스러운 보고를 들으며 방금 전 자신과 맞섰던 남자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복기했다. 군더더기 없고 오직 목적을 위해 최적화된 움직임. 평범한 도둑이나 산업 스파이가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혹은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였다. 그의 분노는 침입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방어선이 뚫렸다는 사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수치심이었고, 무엇보다 박태만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다. 그는 금고 안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원재가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 을지 기록.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박태만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한편 안전가옥으로 복귀한 강민주는 어깨의 자상에 직접 응급처치를 했다. 깊지는 않았지만 최진철의 칼날이 남긴 상처는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만큼 따끔거렸다.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품 안에서 꺼낸 낡은 가죽 장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을지기록. 그 안에는 20년 전 울산 화학 공장 사고의 진실을 덮기 위해 오고 간 검은 돈의 흐름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 금액, 전달책,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까지. 박태만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듯 모든 것이 수기로 정리되어 있었다. 정치인, 고위 공무원, 경찰 간부, 그리고 언론사 사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권력자들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박태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신의 발밑에 두고 주물러 왔는지를 보여주는 부패의 연대기였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김성철을 포함한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처리 결과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민주는 스승의 이름 옆에 적힌 교통사고 위장, 완전 제거라는 문구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강민주는 헤라와 이수연의 도움을 받아 밤새도록 확보한 증거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퍼뜨렸다. 그들은 단순히 장부 전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증거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채널을 이용하는 정교한 여론전을 펼쳤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에는 울산 공장 사고의 진실과 은폐 과정을 담은 정리된 자료와 핵심 증거 일부가 익명으로 제보되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기사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만 허락한 것이다. 동시에 대검찰청 특수부에는 장부에 기록된 뇌물 수수 명단 전체와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내부 계좌 정보가 전송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는 유진그룹의 수십 년에 걸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의 증거가 담긴 파일이 도착했다. 첫 번째 폭탄은 언론에서 터졌다. 아침 9시 정각,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충격 단독 유진그룹, 20년 전 울산 유독물질, 누출 사고, 조직적 은폐, 수백 명의 피해자 여전히 고통 속.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얼마 전 아들의 갑질 문제로 고개를 숙였던 유진그룹이 그 이면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유진그룹 계열사의 모든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단 몇 분 만에 공중으로 증발했다.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쏟아지는 의혹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검찰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서진 전무를 긴급 체포했다. 20년 전 사건 당시에는 그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대신할 방패막이로 그를 먼저 감옥에 보낸 것이다. 박태만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최진철이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회장님. 박태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피로에 젖은 맹수처럼 방안을 어슬렁거렸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과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관리해왔던 정치권과 사법부의 인맥들도 거대한 여론의 파도 앞에서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두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야수성이 마침내 고개를 쳐들었다. 최 실장, 박태만이 으르렁거리듯 최진철을 불렀다. 이제 규칙 따위는 없어. 법도 명분도 다 집어치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대포폰 몇 개와 현금이 든 봉투를 꺼내 최진철에게 던졌다.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놈들을 전부 청소해.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인 그 쥐새끼, 그리고 그놈에게 붙어서 나불대는 이수연이라는 계집년, 마지막으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이빨을 드러낸 특수부 검사놈들까지. 그놈들의 가족들도 예외는 없어.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최진철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그는 살인과 폭력을 수없이 저질러 왔지만 그것은 언제나 관리의 차원이었다. 하지만 지금 박태만의 명령은 달랐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무차별적인 학살 명령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태만의 광기 어린 눈빛과 마주하자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박태만의 그림자였고 그림자는 주인의 의지를 거역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최진철은 자신이 관리해오던 팀을 소집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 혹은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해외 용병들로 구성된 박태만의 사병 집단이었다. 그는 팀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자의 목표를 할당했다. 이수연의 집, 강민준의 행방을 쫓는 추적조,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의 자택까지.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냥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은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박태만이 코너에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수연과 사건을 맡은 양심적인 검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는 헤라를 통해 최진철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한편 자신을 따르는 옛 국정원 후배 몇 명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국가가 썩어버렸다면 스스로 정의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수연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그녀가 탄 차량이 한적한 강변북로를 지날 때 검은색 세단 2대가 갑자기 나타나 앞뒤를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괴한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보호하던 검찰 수사관들을 향해 소음기가 달린 총을 발사했다. 강민주는 이미 그들의 예상 경로에 잠복해 있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그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괴한들의 배후를 기습했다.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강민주는 혼자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가 이수연을 구출해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있을 때 서울의 또 다른 곳에서는 특수부 부장검사의 아파트에 괴한들이 침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박태만의 계획대로 서울 전체가 피로 물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땅 위에서는 수십 개의 총구가 불꽃을 뿜으며 인공의 별을 만들고 있었다. 강변북로에서의 총격전은 강민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수적 열세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이수연을 보호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점이 그의 움직임을 제약했다. 최진철의 사냥개들은 인정사정 없이 총알을 퍼부었고 방탄유리가 깨져나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쪽입니다. 강민주는 이수연의 팔을 잡아 끌며 다리 밑 교각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어깨에서는 아까 입었던 자상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고 옆구리는 스친 총알에 찢겨져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어피스에 속삭였다. 헤라, 지원은 아직인가? 헤라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거의 다 왔어. 5분만 더 버텨. 그녀는 강민준이 미리 심어둔 비상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것은 경찰이나 국정원 공식 라인이 아닌 부패한 조직 내에서도 여전히 정의를 믿는 소수의 옛 동료들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 바로 그 시각 특수부 부장검사의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진철이 보낸 암살조가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려던 순간 집안에서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수사관들이 강력한 화력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강민주는 박태만의 마지막 발악을 예측하고 사전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검찰 측에 암살 시도 가능성을 경고해 두었던 것이다. 부장검사와 그의 가족들은 무사했지만 이는 박태만의 관계가 어디까지 뻗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다. 박태만은 자신의 비밀 벙커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을 제거하고 검찰을 위협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고뿐이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무능한 놈들, 고작 민간인 여자 하나, 검사놈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건가. 그는 통신 장비를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자신의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다. 강변북로. 강민주는 마지막 남은 탄창을 확인했다. 이제 3발 남았다. 적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압박하고 있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순간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SUV 차량 여러 대가 맹렬한 속도로 현장에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와 일사불란하게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준의 옛 국정원 후배들이었다. 공식적인 명령이 아닌 선배의 부름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 달려온 의리 있는 남자들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진철의 용병들은 예상치 못한 전문적인 반격에 당황하며 쓰러져 나갔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후배 팀장이 강민준에게 다가와 경례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인 뱀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다. 그는 헤라에게 최진철과 박태만의 위치를 물었다. 헤라는 위성 신호와 도시의 모든 CCTV를 해킹하여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최진철은 현장에서 빠져나가 그룹 본사 지하 벙커로 향하고 있어. 박태만은 이미 그 안에 있다. 아마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도주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강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도망칠 길은 없어. 그는 후배들에게 이수연의 안전한 호송을 부탁하고 홀로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밤의 아스팔트를 가르며 그는 마지막 결전의 장소인 유진그룹 본사 타워로 향했다. 지하 벙커는 혼란 그 자체였다. 최진철은 실패를 보고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태만은 이성을 잃고 그에게 잿더리를 집어던졌다. 내 놈이 키우던 개들이 겨우 이 정도였나. 내 돈을 받아먹고 한 일이 고작 이거야. 그는 해외 도피를 위해 준비해둔 금괴와 달러를 가방에 쓸어 담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때 벙커의 견고한 강철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철이 경계하며 인터폰을 받았다.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에 그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문을 열어라. 최진철. 너와 나 둘 다에게 마지막 기회다. 강민준의 목소리였다. 최진철은 박태만을 돌아보았다. 박태만의 눈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열어주지 마. 저놈을 죽여. 하지만 최진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이미 바깥은 강민준이 부른 세력과 뒤늦게 출동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을 터였다. 잠시 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벙커의 문이 뜯겨져 나갔다. 소형 폭약이었다. 뽀얀 연기가 걷히자 강민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만이 들려 있었다. 최진철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자신의 총을 뽑아들었다. 두 남자는 서로를 겨눴다. 하지만 총을 먼저 쏜 것은 박태만이었다. 그는 최진철의 등 뒤에서 몰래 총을 꺼내 강민준을 향해 격발했다. 그러나 그 순간 최진철이 몸을 날려 그 총알을 대신 맞았다. 커헉, 그는 강민준을 적으로 여겼지만 이성을 잃고 부하마저 총알바디로 쓰는 박태만의 비겁함까지 용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쓰러진 최진철을 보며 박태만이 당황하는 사이 강민준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알은 박태만의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다. 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박태만에게 강민준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총을 버리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박태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의 제국은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 제국은 몰락했다. 을지기록에 이름이 오른 모든 부패한 권력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유진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굴고로 환수되어 울산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기금으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좀먹어온 거대한 암 덩어리가 마침내 제거된 것이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다. 강민준은 경기도의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는 스승 김성철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그 옆에는 얼마 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을 거둔 최진철의 묘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비밀을 모두 폭로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은 그는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후유증을 이기지 못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스승의 원한도 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스쳐 지나간 수많은 희생과 고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세상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2, 제3의 박태만은 또 다른 곳에서 탐욕의 씨앗을 키우고 있을 터였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다시 기자가 되어 유진그룹 사태의 후속 보도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진실을 전하는 자의 건강한 생기가 넘쳤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민준의 옆에 서서 함께 묘비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민준은 대답 대신
멀리 보이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세상의 어둠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름도 신분도 없는 그림자였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 묘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수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문 앞에 그 거지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이 바꾼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걸어 다시 도시의 익명 속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썩어버린 것을 도려내는 이름 없는 칼이 되기를 원했을 뿐이다. 거대한 재벌가의 운명을 뒤집었던 문 앞의 한 거지는 그렇게 다시 전설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